코스피 지수가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또 미국장도 사실 나스닥 지수가 2일째 이제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경기의 변곡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걸 유명한데 작년 코로나 저점 이후로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강세장이었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이 이제 하락장으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그리고 그 전에 미리 저희가 어떤 매크로 경제 지표를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시적인 하락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큰 하락, 네, 대세 하락장. 이제 큰 이제 상승이 끝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아직 멀었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 됐느냐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금리 레벨이 그러면 1.5 국채, 미국 국채 10년물 다 아시잖아요. 다 그것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1.5 수준에서 2% 후반까지 가느냐 그 레벨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 이상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 와서 또 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세 하락이 아니라 뭐 일시적인 조정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여름 랠리, 그러니까 지금 5, 6월 달부터 계속 랠리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물가가 이렇게 튀고 있는데, 봤냐, 이 물가. 그리고 FOMC 있는데 테이퍼링 얘기할 건데, 이제 곧. 그런데 어떻게 네가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냐. 이제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새는 주식시장의 리딩 인디케이터가 저희가 옛날부터 많이 찾고 했는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도 있었고, 수출도 있었고, 뭐 이런데, 지금은 주식이 제일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 투자가들이 너무 스마트해지고, 반발짝 앞에 투자하자면 맨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심리가 되게 중요하고 투자자의 심리도 되게 중요하고 3, 4월 달에는 미국 국채금리 튄다 그래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초에부터 보면은 조정 올 거니까 조심합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물가 걱정이 있었던 건데 이런 악재들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테이퍼링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아는 악재들은 이제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네, 이제 기업 이익 실적하고 이런 것만 봐야겠죠. 3분기 내내.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주식이 조금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좀 이제 차익실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좋은 주도주 잘 잡아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주랑 가치주 크게 두 가지로 뭐 이제 주도주를 굳이 나눠보자면 성장주랑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사실 코로나 직후 반등 국면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간 성장주가 올해 초 잠시 가치주 랠리 때 횡보하다가 최근 다시 또 테이퍼링 우려가 불식되면서 상승을 지게한 것 같고요. 올해 초에 또 본격적으로 급등한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꽤나 또 조정이나 횡보 국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중을 다 각자 이제 투자자별로 다르게 가져가시겠지만 또 이제 보통은 둘 다 들고 조금씩 들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요? 2주, 3주 전부터 이게 바뀌었잖아요, 색깔이. 그런데 가치주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치주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소재, 뭐 산업재, 그 다음에 해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과거 한 5개월, 4개월 동안 쭉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 이제 그게 가치주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7대3으로 성장주는 이제 재미없었으니까, 6개월 동안 내내 재미없었다가 최근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7대3 갖고 있었으면 그 비중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주 7, 가치주 3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반드시 두 개 다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만. 왜냐면은 너무 이 드리프트가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뭐 2달 전에 카카오 네이버랑 지금 카카오 네이버랑 바뀐 게 뭐가 있냐?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뱅크 곧 상장한다 이런 건데, 그거 모르셨나요? 다 아는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그럼 갑자기 성장주냐? 그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첫 번째, 일단은 이제 저희가 걱정했던 금리가 튀다가 이제 좀 안정이 되니까. 그런데 물가 나오면 금리 더 튈 줄 알았는데 금리가 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금리가 안정인 구간에서는 사실 금리가 올라갈 때 가치주가 올라가거든요. 금리가 낮아야 또는 안정이 돼야지 성장주들이 다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촉발을 했고 두 번째는 가치주라고 이제 했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이 사실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퍼포먼스가 좋은 거는 전방 지표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뭐 철강 가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임 뭐 여러 가지의 전방 지표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약간 너무 높은 레벨에 있거나 또는 꺾이기 시작한 그 지표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제 차익 실현해서 일로 넘어가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성장주에 더 비중을 더 실으셔야 되고. 대세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어떤 자산을 사는 게 좀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주식이죠, 이제. 뭐, 계속 주식들을 하시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추세는 그게 맞는데, 왜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는 똑같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금리가 이제 천천히 올라갈 때 사야 되는 자산이 있고, 빨리 올라갈 때 피해야 되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피해야 되는 자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나중에 금리 높은 때, 그때
쿠폰이 좋은데 그때 사시면 되는 거고 예. 지금은 이제 배당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기업 실적이 세게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그 주식이 제일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금리가 서서히 올라갈 때 이제 좀 유리한 섹터들은 보면은 사실상 가치주예요. 근데 예. 가치주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은행주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예대 마진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예. 이제 좋아지는 예. 현상이 생기는 거죠. 금리 플레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성공 확률이 좀 높진 않아요. 그냥 차라리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포커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미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경기 민간주는 이제 빼야 될까요? 이제 갖고 계셨는데 이제 좀 고민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답심리 조랍님, 조선주 전망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왠지 HMM 주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 민감주는 빼시면 안 되죠. 줄이셔서 이제 차익 실현,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에 차익 실현해서 성장주에 있다 말씀드릴 것들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압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치주 쪽이나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산업재 관련해서는 정유주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늦게 좋아지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좋아질 게 많이 남아 있고요. 조선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철강, 화학, 조선, 정유, 예. 해운 뭐 이 정도 있다고 치면은 이 중에서는 조선이 더 안전하고요. 왜냐면은 운임이 올라가가지고 배가 모자라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시적인 현상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가 모자라니까 발주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발주가 하면은 그 오더가 계속 나오는 게 이미 작년 이상의 오더를 받았거든요, 조선사들이. 그래서 조선사는 실적을 보시면 안 되고 그냥 발주 사이클만 보시면 되는데 조선이 그런 해운보다는 지금 더 유리한 상황에 있는 거죠. 또 좀 더 길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해운이 운임이 계속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사실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미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제일 좋은 상황인데 너무 좋은 상황을 다 끝까지 따라가서 먹기는 좀 과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선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압축하시려고 그러면 정유라든지 이런 쪽이고, 자동차는 저희가 탑 섹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아까 그런 소재 산업재랑은 다르지만은 소비재 쪽으로 해서 이제 탑 섹터로 이렇게. 인플레 이슈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준과 재무부 구도로 일시적이냐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지속될 인플레냐 이렇게 말씀을 두고 계신데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이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발표될 좀 인플레 지표의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인플레 발표 전후에 투자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저희가 좀 수익을 좀 추구할 수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린 게 인플레이션은 좀 일시적인 거다. 그리고 지금 5%는 거의 피크 레벨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어제도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더 높다는 기사가 뜨더라고요. 같은 모델인데. 당장 쓸 수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물가지표에서 이제 5월 달에 차지한 것 중에서 제일 크게 작용한 게 중고차 가격이에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비싼 거는 신차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뉴스를 또 하나 같이 말씀드리면은 또 어제 TSMC에서 그랬어요. 자동차용 반도체가 수급이 되게 원활하다. 이제는 이제 풀 다 들어가서 뭐 다음 달이면 다 풀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물가를 높였던 요인들이 하나둘씩 해소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간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병목 현상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 막 줘가지고 소비는 그냥 마음대로 했는데 그거 누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만드는 국가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낮은 편인데 그리고 배도 잘 안 돌아가죠. 모자르죠. 컨테이너 박스 모자르죠. 이러니까 이것들은 다 병목 현상이다. 근데 병목 현상이라는 게 일시적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들을 미국에서 이제 많이 1,400불 정도였나? 이렇게 통장에 넣어줬잖아요. 그 소비를 4월, 5월에 엄청나게 했어요. 저축이 확 떨어졌어요. 그 부분도 이제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실적주랑 저평가주, 경기 방어주 세 개를 구분해서 어떤 걸 좀 투자하면 좋을지 이제 말씀 주셨는데 경기 관련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잖아요. 경기 관련주에서는 자동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아까 이제 실적주를 뭐 다들 전문가들 나와서 실적 좋은 거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저는 답답해요. 아니 실적 좋은 게 뭔데? 그거 맨날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러잖아요.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밥 먹고 맨날 이것만 하니까 좀 유리하죠. 유리한데 그래도 그 네이버에 보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지고 3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지는 요 폭을 계속 그려 나가시면은 사실 크게 틀리지 않아요. 뭐 기관 투자가라고 그래서 특별히 더 아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잡설이고 본론은 넣으면 자동차도 서프라이즈 날 거예요. 자동차도 자동차 좋아요. 자동차가 왜 그러냐면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자동차는 가격과 수량이 곱하면은 매출인데 가격은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인센티브 신차가 없으니까 인센티브 안 주고 막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쉬웠던 거는 그동안 왜 못 올랐냐? 공장에서 생산을 못 하는데 아산 네. 공장도 잠깐 가동 중단했다가 열었다가 미국 포드는 뭐 거의 뭐 절반을 치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올라가요? 네, 그런데 이게 해소가 되는 게 보입니다. 2분기도 Q 증가가 컨센서스보다 6% 정도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2분기도 실적이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시장 예상치보다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3분기는 Q 증가가 이제 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주가가 거의 6개월 동안 쉬었다가 이제 꼬리 들고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자동차는 보실만 한 거죠. 정유주도 실적이 좋을 거예요. 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항공기가 뭐 미국에서 유럽 갔다가 뭐 아시아 갔다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려고 그러면은 아직은 조금 이제 막 미국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제 마진에서 항공유가 차지하는 마진 기준에서는 되게 큽니다. 매출 비중은 작은데 마진 기여도는 큽니다.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컨택주, 언택주 뭐 이렇게 할 때 많이 샀던 것들이 여행주라든지 카지노, 면세점 이런 거 먼저 사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다. 이제 그런데 경기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정유 같은 경우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성장주가 다시 부각이 되잖아요. 그럼 인터넷 더 살래?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더 살래? 이랬을 때 제가 부담이 없는 거는 뭐 2차 전지 관련주, 테크 관련해서 뭐 기술주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오래 쉬었잖아요. 자동차가 가야 되는데 테슬라가 쉬고 있는데 형님이 못 가는데 뭐 밑에 체인 그 공급업체들이 가기엔 좀 부담됐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테슬라도 이제 바닥 잡은 것 같고요. 드디어 횡보하던 테슬라가 어제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해서 이제 좋은 뉴스를 발표하면서 이제 4%대, 5%대 상승을 유일하게 강하게 보였는데요. 고평가다, 아니다. 기존 주주 중에서도 물린 분, 저점에서 익절 고민하신 분, 그리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 세 분을 대상으로 한번 투자 한번 조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테슬라 빠진 이유는 제가 보기엔 두 개예요. 하나는 제일 큰 거는 전기차 1등이고 전기차 제일 잘하고 제일 앞서 있다 이러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뭐 폭스바겐, 뭐 포드, GM 다 이제 전기차 뭐 배터리만 갖다 쓰면 되잖아요. 너가 온리원이 아니구나. 제2의 테슬라들도 많구나. 이제 이런 분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성장주 위주의 그 랠리는 쉰 거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도 이제 생산이 원활하게 되면서 이게 많이 팔아야 이게 성장을 보여주는데 성장주가 성장을 안 보여주면 쉬는 거예요. 중국 판매 둔화됐었거나 아니면 얘네도 차량용 반도체가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치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주춤한 거죠. 근데 그럼 왜 올라가냐? 솔직히 이제 뭐 당장 내일 오른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것 같은 게 수량 일단은 반도체 칩은 이제 공급이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쪽만 차별화가 좀 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모델들이 다음 레벨의 그 자율주행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폭스바겐이나 이제 GM들이 따라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얘네가 테슬라 데이에 했듯이 그런 것들 발표도 이제 앞서 있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주 쪽에 포커스가 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를 봤을 때는 테슬라는 거의 바닥을 찍은 것 같고, 그럼 테슬라 안 팔리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테슬라 50만 대 팔았어요. 50만 대 팔았는데 데이터 보니까 테슬라 예약 주문한 게 75만 대가 있더라고요. 75만 대. 작년에 전체 판 거보다 그 75만 대가 계약금 넣어놓고 기다리는 예약됐어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차가 안 팔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는 조금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일가에서 점유율 하락을 걱정하는 의견이 있어서 점유율은 하락될 수도 있죠. 다른 뭐 유럽은 전기차도 지금 미국이 전기차 제일 못하고 있잖아요. 제일 잘하고 있는 거는 중국이 신차 판매에 벌써 11%가 전기차입니다. 중국은. 11%. 1등이에요. 유럽도 거의 10%막 이 정도네요. 유럽은 뭐 200%씩 증가하고 있어요. 전 경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제 3%. 신차 판매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못 하고 있는 거죠. 분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는 이제 의견이 있으시고, 계란을 절대 깨지지 않을 바구니에 몰아서 집중 투자하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이 두 가지 조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 투자분들도 분산하시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6개월 쉬다가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근데 회사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 어려운 이유들이 그런 거고,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이 움직여요. 미국의 투자가들이 그렇게 이미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주에서 몇 개, 가치주에서 몇 개 이런 식으로 같이 들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집중 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기관 투자가다 보니까 종목수가 많아서 이제 좀 그렇게 되는데, 집중 투자는 언제 해야 되냐면은 새로 성장 산업이 태동하고 초기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때 예. 이럴 때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뭐 벌써 5년, 6년 된 테마인데도 그게 전방에서 누가 끌어주면서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뭐 예를 들면 작년에 테슬라에 예. 그런 때는 집중 투자가 보이는 거잖아요. 산업의 성장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하시는 거고 당분간 안 보이고 이럴 때는 그냥 ETF를 사셔도 좀 예. 대안이 되는 거죠. 요즘 사실 ETF 때문에 공모 펀드, 사모펀드 시장이 다 죽고 개인들이 직접 ETF를 사고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운용사분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운용사 대표로서 어떻게 좀 이 시장 전략을 갖고 계신지 뭐. ETF가 이제 편하잖아요. 대세인 예. 게 맞고요. 공모펀드나 사모펀드는 가입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사태들 때문에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ETF로 편하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비즈니스 상관없이 ETF는 예. 많이 추천드리고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연초에 그때는 이제 여행 레저 이런 쪽을 투자를 하시라고 많이 추천을 예. 드렸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한두 개 종목 추천하기는 좀 불안한 거예요. 저희도. 예. 왜냐면 갑자기 항공사가 정부가 뭐 도와주긴 하지만 또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여행 레저 ETF 사시라고 저희가 예.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스켓 풀이 예. 뭐 10종목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 종목이 조금 힘들어져도 이거 그냥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스마트 해주시다 보니까 네. 가치 투자의 시대가 끝났다. 이런 평가도 있으신 반면에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또 발빠른 대응과 모멘텀으로 추세 추종 전략이 더 요즘 스타일에 맞다. 이런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 스타일은 본인에 맞는 스타일. 본인의 맞는 본인이 제일 예. 잘, 이렇게 하니까 제일 잘 되는 스타일을 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병나십니다. 아, 예를 들면 모멘텀 투자하시고 예. 그런 거 좋아하시고 화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가치 투자해서 PR 이거 6배니까 이거는 예. 내일 기다리면 된다. 뭐 예.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병나세요. 예. 그런 거 좋아하시는 예. 분들이 있고.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하면은 그런 가치 투자가 한 번에 제대로 그냥 예. 2배씩 올라가면서 예. 다 보상이 따르고요. 모멘텀 투자는 사실은 약간 이제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바쁜데 모멘텀 투자를 따라가기는 좀 힘드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의 그 시간과 스타일과 투자 철학에 맞추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게 좋고 나쁘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최근 사실 금리 상승이 기대되면서 금이 좀 많이 1,900달러 선에서 1,700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위험한 주제이지만 최근 규제가 너무 강화된 때문에 저점을 찍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금과 원자재, 코인 요거에 대해서는 자산 배분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지. 추천하기 좀 곤란한 것들은 이제 채권이라든지 예. 커머더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도. 예, 원자재도 예. 과열입니다. 예. 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이 원가 정가하는 데 부담이 될 정도로.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인데 목재가 너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가구사들이 뭐 한샘이나 이런 회사들이 맞습니다. 이거 가격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목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적자납니다. 이러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소비자랑 맞닿아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 장 없이 올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구매를 원활하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아, 예.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예가 목재인 거고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강 가격도 뭐 그럴 수 있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너무 좋다. 아. 근데 기업의 이익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가 저평가됐나 이런 것도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나빴다가 좋아질 게 많이 남은 회사들이 더 좋아 보여요. 뭐 사자 그러면은 야 이게 뭐 이익도 별로 안 나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수요도 예, 없고 이거 왜 사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이 좀만 좋아질 때 적자에서 그냥 흑자 조금 날 때 30% 올라 버리고요. 예.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안 나오잖아요. 예. 밸류에이션 PER 100배 나오고 이런 건데 그런 거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예.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라운드니까.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는 정상화 되는구나 싶을 때 또 30% 오르고요. 마지막에 야 이게 너무 좋다.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 너무 싸다 이럴 때 마지막 30% 오르는 거예요.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게 많이 남은 기업들을 사실은 많이 주시하셔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너무 좋은 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폭탄 돌리게 하겠습니까? 좋은 자산은 비트코인도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네,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한꺼번에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앨런 머스크의 발언이라든지 예. 중국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 나오면서 사실상 되게 안타깝게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금융자산의 5% 수준에만 장기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는 아직도 생각하고 예. 있고 모든 악재가 많이 있는 이런 예. 상황이고 더 나올 악재가 있을까 이거는 네.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예, 감사합니다.